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미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요. 005690입니다. 코로나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는 않아서 최근 생긴 다른 바이오 기업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진 않았습니다. 기업의 연역도 오래되었고 관련된 스토리도 많았고 이슈도 저희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이 같은 파미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숫자를 보게 되면 매출은 3개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252억에 17년 매출이 325억으로 2년 사이 20% 이상 성장했습니다. 다만 업력이 있는 기업치고는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자료로는 이전 실적을 알 수 없긴 하지만 어쨌거나 2017년의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었고 18년부터 흑자로 전환했는데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8년까지 당기순 손실이었습니다. 19년부터 흑자로 전환했죠. 하지만 이 같은 흑자의 전환 움직임은 2020년 상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출도 증가했고 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모두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파미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의 이슈를 보도록 하죠. 오늘 살짝 거래량이 몰리는 시점이 있었는데 이 같은 이유는 분자진단 핵심 원료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과제에 파미셀이 선정되었다는 이슈로 인해서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역할 자체로만 보면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그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총 연구비가 13억 원인데요. 정부 과제에 몇백억 원짜리의 과제도 있긴 하니까 13억 원이라고 하면 크지 않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게다가 그 기간이 2022년 12월까지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남은 것이라서 아직 주가가 크게 반응할 것은 아니라 판단된 것인지 주가가 크게 오르진 못하고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이것보다 사실 파미셀이 더욱 주목받는 것은 바로 코로나 관련 이슈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7월의 기사인데요. 미국 기업 모더나의 소식에 따라서 파미셀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이나 진단키트 등에 사용되는 주 원료 유클레오시드를 생산하기 때문에 주목받는다고 하는데요. 실제 유클레오시드 관해서 전 세계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도 있어서 더욱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 같은 뉴스도 떴었는데요. 모더나뿐만이 아니라 유클레오시드를 공급하는 것으로 8월에 실제 공시가 난 내용인데요. 미국 생명과학 기업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에 유클레오시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계약금으로 보자면 재무제표 대비 5%에 해당하는 수준인데 계약 기간이 2021년 1월까지니까 2021년 마지막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2020년 3분기와 4분기에 관련 실적이 많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에 관련된 기사로만 보면 나빠 보이지 않긴 하는데 본질은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회사의 계율을 보게 되면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이 1968년부터 시작한 기업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후 88년에 한국거래소가 생기면서 주권을 상장했고 2011년에 현재의 이름 파미셀로 바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오래된 바이오 기업치고는 대중적 브랜드와 인지도도 높지 않았고 매출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연역을 좀 더 대중적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파미셀의 경우에는 그 시작점이 유화통상, 그러니까 의류나 잡화를 생산하는 의류 사업이 첫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쩌다 줄기세포에 꽂힌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줄기세포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04년에 관련된 특허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의류 사업에서 줄기세포로 전환한 것이 굉장히 빨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렇다고 바이오 기업으로 완벽하게 전환하고 의류 사업을 손턴 것이 아닌데 2013년까지도 의류 관련 매출이 있었을 정도로 바이오 전문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파미셀로 바꾸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의 이슈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어서 과거를 좀 더 찾아보게 되면 2011년의 기사인데요. 세계 첫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든 것이 파미셀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파미셀의 과거 이름 FC 파미셀에서 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이슈를 선점하긴 했는데 이슈라고 보자고 하면 이같이 긍정적인 이슈만 선점한 것이 아니라 이에 따라서 부정적 이슈도 많았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와 함께 이슈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연예인이 관련 치료제 그러니까 파미셀에 투자를 하면서 대박이 났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금융당국과 검찰이 연예인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끊임없이 법적 분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굉장히 좀 긴데요. 파미셀의 전반을 다루는 이번 영상에서 이 법적 분쟁의 내용만을 다룰 수는 없어서 디테일하게 모두 말하기는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앞에서 살펴본 유화통상과 파미셀이 합병하고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점에 임원과 논란이 있었고 당시의 지분 문제로 인해서 2011년부터 2014년 그리고 2020년 7월에 기사의 관점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판검사나 형사는 아니니까 진실은 잠깐 그들에게 맡겨둔다고 하더라도 창업기업의 대표와 가진 지분을 중심으로 한 소송은 그 영향력이 실제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이 같은 것은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같은 것이 실제 주가에도 잠재적으로 리스크로 꾸준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같이 변화도 많고 이슈도 많은 파미셀의 기업 자체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매출 구성과 함께 숫자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주요 제품의 현황을 보게 되면 파미셀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바이오 기업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품의 구성은 일단 바이오 사업 부문과 케미컬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바이오 사업 부문에는 화장품도 있고요. 화장품 이외에는 치료제나 성체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케미컬 사업 부문을 보게 되면 저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유클레옥시드, 그러니까 앞에서 확인한 대로 코로나19 치료제의 원료가 되거나 진단키트의 원료가 되는 유클레옥시드가 있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의약용도 있긴 하지만 의약용이 아닌 폴리에스터 섬유용의 난연제도 있고, 의약을 포함해서 농약이나 전자줄의 중간체 역시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료용 제품도 포함되고 있죠. 여하튼 이 같은 구성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20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유클레옥시드의 점유율이 단일 제품으로는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타 부문이 많긴 하지만 기타 부문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제품을 더해놓은 것이 기타 부문이기 때문에 단일 제품으로는 유클레옥시드의 매출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높은 매출로 보자면 기타 부문도 있고, 기타 부문에는 농약이나 전자재료가 포함되어 있죠. 그 외에 주요 매출로는 난연제 제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름에 셀이나 파마시와 비슷한 파미가 들어가긴 했지만 실제로는 의약이나 바이오보다는 케미칼 회사에 가까운 매출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숫자도 좀 보도록 하죠. 앞에서 본 것처럼 매출은 상승세에 있는데 원가율 같은 경우에도 17년보다 18년과 19년이 매우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17년에 원가율 68%였던데 반해 18년에는 58.4%로 매우 낮아졌다가 19년에는 소폭 올라서 59.9%의 원가율을 보여줬습니다. 이같이 원가율이 좋아졌던 것에 더해 판관비 역시도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20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급여나 경상개발비 등 일부 계정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계정도 있었지만 지급수수료나 복리후생비 등 일부 계정이 줄어들어서 전체 감소에 영향을 끼쳤고요. 이 판관비에서는 숫자로만 봤을 때 딱히 판관비에서 어떤 방향의 절감이나 개선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는데, 인력 자원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급여는 늘었지만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 등이 줄어서 실제 직원의 부담비가 늘어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 외의 숫자 역시도 일관된 방향성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크게 봤을 때는 매출은 늘었고 원가율은 좋아졌으며 비용은 줄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크게 상승할 수가 있었고요. 영업이익이 18년에 흑자로 전환하는 데 이어서 19년에는 19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외 활동을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 과거에 기타 손실에서 큰 규모의 비용 손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것을 18년을 확인해 보게 되면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무려 130억 이상 기록된 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손상차손이 18년까지 기록되면서 컸지만 19년에는 이 같은 영향이 없어지면서 나쁘지 않은 숫자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덕분에 법인세를 제외하고 나서 봤을 때 당기순이익 43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유동자산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유동자산의 경우에는 등락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자산이 증가한 것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의 증가와 함께 재고자산의 증가와 같이 매출과 관련된 숫자의 영향이 컸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비유동자산의 경우에는 18년에 크게 빠졌던 것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무형자산이 크게 줄어든 것 때문인데요.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이 18년까지 크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무형자산이 크게 감소된 것이 영향을 끼쳤고, 그 이후에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채의 경우에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장기 차입금의 금액이 단기성 유동부채의 계정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고요. 차입금의 변화보다는 기타 유동금융 부채의 변화나 퇴직급여 부채의 변화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자본 계정에서는 18년까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손금이 크게 누적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와 함께 손실이 꾸준하게 누적되어서 결손금이 크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부채는 그렇게 리스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최근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최근 보고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반기 보고서에서도 사업 보고서에 이어 재무상태표부터 확인해 보게 되면 비유동 자산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유동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산의 총계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현금성 자산의 증가와 함께 매출 채권의 증가가 영향을 끼쳤고요. 부채 역시 소폭 증가했는데 매입 채무 등의 증가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은 결손금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자본이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줄어든 결손금 자체는 반기에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매출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을 보게 되면 2분기에 분기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누적 부분의 매출 증가율을 봤을 때 분기에 영향이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눈에 보더라도 매출 원가율이 50%가 되지 않는 2020년의 원가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분기에 매출도 많이 늘었고 원가율도 많이 좋아지는 등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반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판관비 역시 줄었는데요. 이에 대해 상세 계정을 보게 되면 급여가 줄어들고 퇴직급여가 늘었는데 직원 숫자가 몇 명 줄어들긴 했지만 직원 숫자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해 보기는 어려웠었고요. 어쨌거나 그 외에 세부 계정의 일부 변화가 판관비 전체 감소를 끌어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매출은 증가했는데 원가율은 좋아졌고 비용은 감소했기 때문에 이익은 크게 늘어나서 2020년 누적 기준 반기의 영업이익이 46억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의 비중을 보게 되면 2분기의 영업이익이 매우 컸던 것으로 봐서 1분기보다는 2분기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이익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봤을 때 누적 기준으로는 약 3배 정도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 외 활동에서는 크게 특이할 만한 점은 없었고 그에 따라서 법인세 비용 약 10억 정도를 차감한 다음 38억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까지의 파미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름은 바이오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의류 기업에서 시작해서 화학, 케미칼 관련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이 가운데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이오, 줄기치료제 같은 소재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았지만 검찰에게도 금융당국에게도 관심을 받으면서 법적인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고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와 다르게 매출의 경우에는 뉴클레오시드를 중심으로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이슈 중심에는 이 같은 뉴클레오시드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기업이라는 것이 중심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과 성장 가능성에 놓여있는 파미셀,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주가를 보게 되면 코로나의 시점을 특징으로 잡을 수 없을 만큼 코로나 국면에서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빠르게 회복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 치료제의 원료로 주목을 받으면서 한동안 크게 상승했던 국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수준이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주가가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실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실적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의 포인트를 잡아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자면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반기 실적이 나왔던 시점에도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크게 상승하는 지점이 없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같이 실적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현재 눌리고 있는 이 시점이 일본 기준으로 61선과 121선을 만나는 지점이라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반대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적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적인 리스크도 있는 데다가 그래프가 이 같은 선을 중심으로 반등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선을 뚫고 내려오게 되면 올라가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파미셀의 실적이나 관련된 법적 리스크 등을 적어도 기관이나 외국인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 같은 것이 반영되어서 주가가 잘 오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나 이슈뿐만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해 가면서 조심히 접근해야 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 초기부터 주목받은 코로나 치료제와 진단키트의 원료에 관련된 주식 파미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주식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